매달 230만 원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보내던 71살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밥상에는 늘 식은 잡곡밥과 어제 먹다 남은 찌개뿐이었습니다. 가족들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갈비와 새우장 조림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는데도 말이죠. 며느리는 새우장 그릇을 슬쩍 시어머니 쪽에서 멀리 치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짠 음식은 혈압에 안 좋으시잖아요. 그냥 찌개 드세요. 그 한마디를 들은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통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약을 찢던 손으로 펜을 쥐고 날짜와 금액을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한 달 뒤 그 노트 한 권이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누가 끝내 등을 돌리게 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부평구에서 33해 동안 작은 약국을 운영했던 오수님입니다. 올해로 71살이 되었습니다. 약국 이름은 행복약국이었습니다. 간판 글씨가 다 바래도록 그 자리에서 새벽마다 셔터를 올리고 밤늦게까지 손님들의 증상을 들어주는 일이 제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약장 서랍을 여닫는 소리, 영수증을 끊는 소리, 그리고 손님들의 한숨 소리까지도 저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약사가 된 데에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몸이 약해 약방을 자주 드나드셨는데 그때마다 약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증상을 물어봐 주시는 모습이 마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라며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가난한 형편에 어렵게 약대를 졸업하고 첫 월급을 받던 날, 어머니 손을 붙잡고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픈 곳을 좀처럼 숨기지 못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진짜 아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더군요. 처방전을 받아 적고 약을 짓고 손님의 사정을 살피는 일을 평생 해온 덕분인지 저는 사람의 말 속에 숨은 진심과 거짓을 비교적 잘 읽어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을 짓는 사람의 습성대로 무엇이든 날짜와 양을 정확히 적어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처방 기록 하나라도 틀리면 사람의 건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생긴 버릇이었습니다. 그 버릇이 훗날 저 자신을 살릴 줄은 그때는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강태호는 4년 전 심장이 멈추면서 갑자기 떠났습니다. 평생을 약국 일과 살림을 함께 꾸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 단칸방에서 시작했지만 남편은 늘 약국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을 두고 재고를 정리해 주었고 저는 그 옆에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손님이 뜸한 오후면 남편은 믹스커피 2잔을 타와서 제 옆에 앉아 그날 하루를 묵곤 했습니다. 명절이면 약국 문을 일찍 닫고 둘이서 동네 시장을 걸으며 떡을 사 먹던 일도 떠오릅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평생 모은 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국도 몇 해 전 적당한 값에 정리하고 그 돈마저 차곡차곡 은행에 넣어두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노후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처지였습니다. 아끼며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퇴직 후 저는 부평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 몇 개를 키웠고 아침이면 동네 공원을 한 바퀴 걸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들러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를 사오는 것이 그날의 가장 큰 외출이 되곤 했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약사 할머니라 부르며 몸이 안 좋을 때 종종 조언을 구하러 왔고 저는 그럴 때마다 예전 약국에서처럼 꼼꼼히 증상을 물어봐 주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 적당한 고요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 고요함이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함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강대성은 무역회사 회계부서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6이 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의지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면 가장 먼저 저를 찾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그 버릇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이지연은 43살로 집에서 작은 디퓨저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는 싹싹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생각했고 명절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덕분이에요 하고 인사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합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9해가 되었고 손자 강현우는 결혼 2년 차에 태어나 올해 17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대성이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정이 많고 여린 아이였습니다. 친구가 넘어지면 자기가 더 아파하며 울던 아이였고 그런 성격 때문인지 자라서도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성격이 늘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여린 성격이 며느리의 행동을 막지 못하게 한 원인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자 현우는 어릴 때부터 저를 잘 따랐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쓰던 작은 청진기 모양 장난감을 사다 주면 온 동네를 다니며 친구들 가슴에 대보고 다녔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서 사진을 몇 장 찍어두었는데 지금도 가끔 꺼내보곤 합니다. 저는 토요일마다 아들 집에 가서 손자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그 시간만큼은 저도 여전히 가족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갈 때마다 손자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이나 깻잎장아찌를 작은 통에 담아 가져갔고 현관문을 열면 풍기는 음식 냄새, 손자가 할머니 하고 뛰어나오는 소리, 그것만으로도 한 주를 버틸 힘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늘 현관까지 나와 제 가방을 받아주었고 식탁 한가운데에는 늘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 한두 가지씩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평범한 토요일들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풍경이 언젠가부터 조금씩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처음 도움을 청한 것은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역 거래처 하나가 부도가 나면서 회사 보너스가 통째로 날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 이자가 한 달 밀리면 신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아들은 거듭 설명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로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정말 이번 한 번만이에요. 아들은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1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자식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통장에 찍힌 입금 내역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돈으로 아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며느리는 전화를 걸어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하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며칠 동안 흐뭇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손자 학원비가 올랐다고 했고 자동차 타이밍 벨트가 고장났다고 했고 며느리가 디퓨저 공방을 키우려면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전화, 보일러를 새로 갈아야 한다는 전화, 손자 교복이 작아져 새로 맞춰야 한다는 전화까지. 한 번은 100만 원, 한 번은 150만 원,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매달 230만 원이 당연한 듯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달 25일이 되면 자동이체가 빠져나가는 문자를 받았고 그 문자를 무심히 지우는 것이 어느새 익숙한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국 단골 중에 비슷한 처지의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도 아들 내외에게 매달 적지 않은 돈을 보내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손이 떨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진찰을 받아보니 신경성 떨림이라고 했습니다. 손님은 약을 받아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내는 돈이 줄면 손주들이 힘들어질까봐 그 생각만 하면 손이 떨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손님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에 현우 학원 2곳을 더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성적이 떨어져서요. 죄송하지만 추가로 30만 원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손자 성적이 걱정되어 곧바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원은 2달도 못 가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바뀐 거라면 그렇다고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며느리는 그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무엇을 위해 돈을 보내는지조차 알 수 없어졌습니다. 손자를 위한 돈인지 며느리의 살림을 위한 돈인지 경계가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이 아들을 살리는 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지연은 그 돈을 받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감사해요 하고 전화를 걸어오던 사람이 언젠가부터는 그저 입금 확인 문자만 보내올 뿐이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딱 5글자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점점 짧아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명절에 손을 잡아주던 그 다정함도 어느새 예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척 넘겼습니다. 사람 사이에 정이란 게 꼭 말로만 표현되는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33년을 일하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태도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약값을 깎아달라고 떼쓰는 손님과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다음에 갚겠다는 손님의 표정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며느리의 그 변화하는 표정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못 본 척하고 있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던 시절 진통제를 자주 찾는 손님들을 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한 통증에도 약을 권하지 않다가 손님이 거듭 찾아오면 어느새 그 약에 의존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도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절실한 부탁이었던 것이 받는 사람에게는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립니다. 친구 경자에게 전화로 이 이야기를 살짝 흘렸을 때 경자는 한마디로 답했습니다. 언니,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길들여지는 거예요. 한번 끊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 갈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지원이 시작되고 2해가 지났을 무렵 저는 우연히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손자가 학교 과제 때문에 휴대폰을 잠깐 보여달라고 해서 빌려준 김에 평소 들어가지 않던 사진첩 앱을 열었다가 연동된 화면을 본 것입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호텔 라운지에서 디저트를 먹고 있었고 백화점 명품관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글에는 내 작은 사치, 이 정도는 누려도 되죠라는 문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게시물을 몇 장 더 넘기자 골프 연습장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오마카세를 먹는 사진까지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댓글창에는 남편이 능력 있나 봐요라는 친구들의 칭찬이 달려 있었고 며느리는 그 밑에 다 남편 능력이죠 뭐하고 짧게 답을 달아두었습니다. 디퓨저 공방을 위한 초기 자금이라던 그 돈이 정작 호텔 라운지와 백화점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눈치를 채고 슬며시 휴대폰을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별거 아니에요. 엄마가 가끔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는 거예요. 손자는 어른들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듯 더는 말을 잇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보내는 돈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돈을 보내는 저보다 받는 가족들의 씀씀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가 새로 산 가방을 자랑하듯 보여주며 어머니, 이거 어떠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가방 안쪽에 붙어있던 가격표를 우연히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가방값이 제가 보낸 한 달치 지원금과 거의 같았던 것입니다. 저는 차마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며느리의 생일이라며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초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나중에 슬쩍 말해주어서야 그날 좋은 한정식집에서 가족끼리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어른들 모임이라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행사에서조차 점점 밀려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돈은 보내지만 자리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손자가 갑자기 열이 나서 며느리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좀 와주실 수 있어요? 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며느리는 이미 한껏 차려입고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손자 머리맡에 물수건을 얹어주는 저를 뒤로하고 며느리는 어머니 약은 식탁에 있어요. 저 늦으면 안 돼서요 하며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늦게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옷자락에서는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픈 아들을 두고 나간 자리가 중요한 약속이 아니라 쇼핑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손자가 아플 때마다 며느리에게 미리 전화를 받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전화인지 그저 자리를 비우기 위한 핑계인지 구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의심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려고 누우면 며느리가 가방을 자랑하던 표정, 초대받지 못한 생일 모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깨어 거실에 앉아 멀거니 텔레비전을 보는 날도 늘었습니다. 경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이 안 온다고 하자 경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거 마음이 보내는 신호예요. 몸이 먼저 알아차린 거지.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점점 말이 없어졌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 않을 텐데도 집안이 시끄러워질까봐 모른 척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 침묵이 며느리의 행동보다 더 서운했습니다. 직접 상처를 주는 사람보다 그 상처를 보면서도 못 본 척하는 사람이 더 아프게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손자를 생각하며 지원을 끊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손자가 학업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저 자신도 슬슬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가을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옷깃을 자꾸 여몄던 기억이 납니다. 손에는 평소처럼 손자가 좋아하는 깻잎장아찌 같은 작은 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진한 양념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식탁에는 갓 구운 떡갈비와 새우장 조림, 도토리 묵무침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한상 가득이었고 가운데에는 갈치 조림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갓 지은 쌀밥에 김이 식탁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리에는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와 딱딱하게 굳은 잡곡밥 한 그릇만 놓여 있었습니다. 숟가락도 평소 쓰던 것이 아니라 손잡이가 다른 낡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바빠서 깜빡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혹시 떡갈비 좀 더 있니? 며느리는 웃는 얼굴로 새우장 그릇을 슬쩍 제 쪽에서 멀리 치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짠 음식은 혈압에 안 좋으시잖아요. 그냥 찌개 드세요. 연세도 있으신데 기름진 거 자꾸 드시면 몸에 무리 가요. 손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투에는 다정함을 가장한 거리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도 한 점만 먹어볼까 하는데. 며느리는 그릇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짠 거 드시면 안 된다고. 제가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매달 230만 원을 보내는 시어머니에게 떡갈비 몇 점이 그렇게 아까웠던 걸까요? 혈압이 걱정된다는 말이 진심이었다면 적어도 죽이나 나물 한 가지라도 따로 챙겨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앞에 놓인 것은 그저 어제 먹다 남은 식은 음식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매달 돈을 보내주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0세 동안 약국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저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값을 깎아달라며 반말을 던지는 손님들 앞에서도 저는 늘 웃으며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화를 내고 돌아섰을 텐데 가족이라는 이름이 그 화조차 삼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손자 현우가 자기 그릇에 있던 떡갈비를 제 쪽으로 슬쩍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그러자 며느리가 즉시 막아섰습니다. 현우야 너는 공부해야 하니까 잘 먹어야지. 할머니는 괜찮으셔. 그 말에 손자는 더 이상 손을 뻗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색한 침묵만 흘렀고 아들은 시선을 피하며 묵묵히 밥만 먹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위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식은 김치찌개를 몇 술 떠먹으며 목이 메는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저는 그날 밥을 거의 먹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제 얼굴에 깊게 자리한 그늘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경자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이 마음을 말로 다 옮기지 못할 것 같아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부엌 서랍을 열어 오래전 약국에서 쓰던 메모지와 펜을 꺼냈습니다. 손에 익은 펜의 무게가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 내역을 정리하던 버릇대로 날짜와 상황과 발언, 그리고 금액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작년 가을 첫 부탁 100만원. 다음 줄에는 학원비 추가 30만원. 그 다음 줄에는 냉장고 교체 150만원. 한 줄씩 적어 내려갈수록 그동안 외면해온 진짜 숫자들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펜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트 첫 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 밥상이 어떤 밥상인지 처음으로 똑바로 보았다. 노트에 숫자를 적어 내려가다 보니 지난 3년의 시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매달 230만원씩 36달, 모두 더하면 8,28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전교체비와 자동차 수리비, 손자 학원비까지 더하니 추가로 900만원이 넘었습니다. 총 9,180만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숫자를 다 적고 나니 손끝이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약을 지으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 3년 사이 이렇게 흘러나갔다는 사실이 숫자로 보니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문득 남편이 살아있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약국이 한창 바쁘던 해 저는 며칠씩 밥 차릴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남편은 늦은 밤마다 손수밥을 차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멸치볶음 하나, 계란말이 하나뿐인 단출한 밥상이었지만 남편은 늘 제 앞에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당신이 지은 약값보다 당신이 좋아하는 반찬 한 가지가 더 중요해. 그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서로를 재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밥상에 마주 앉아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며칠 전에도 병원 침대 위에서 여보, 우리 집밥이 그립다 하고 웃으며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도 떠올랐습니다. 패백을 드리던 아들 내외에게 저는 대추와 밤을 던져주며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날 며느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제 손을 잡으며 어머니 잘 모실게요 하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렇게 빈말처럼 느껴질 줄은 그날에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을 키우던 시절도 떠올랐습니다. 형편이 어려웠던 신혼 초 저는 아들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양보했습니다. 생선 한 토막이 생기면 살이 많은 부분은 아들 밥그릇에, 저는 가시 옆에 작은 살만 발라 먹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생각해보니
어쩌면 그 시절부터 아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익숙한 관계를 만들어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늘 양보와 희생뿐이었다면 아들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랐을지 모릅니다. 약국을 정리하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셔터를 내리던 순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33년 동안 제 이름으로 불리던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약사님이 아니라 그저 누구 어머니로만 불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어쩌면 그 헛헛함을 메우려고 저는 더 열심히 아들 가족에게 무언가를 해주려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아들 가족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같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돈은 매달 보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그 집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내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다. 약에도 척정량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양을 넘기면 독이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적당히 나누면 힘이 되지만 한도를 모르고 쏟아부으면 결국 양쪽 모두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로 줄곧 외롭지 않으려 애써왔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일이 외로움을 잊는 방법이라고 믿었던 것도 같습니다. 매달 입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안도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손자 현우가 학교가 끝나고 혼자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현우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가 보내는 돈으로 백화점과 호텔 라운지를 다니며 사진을 찍어 올린다는 것, 그리고 할머니 앞에만 늘 남은 반찬을 내놓는 게 너무 이상했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진짜 가족인데 왜 우리만 좋은 거 먹어요? 저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날 할머니 숟가락 보면서 진짜 화났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학원도 끊길까봐 무서웠고요. 손자의 그 말에 마음이 아렸습니다. 17살짜리 아이가 벌써 이런 계산까지 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미안했습니다. 저는 손자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말해줘서 고맙다. 할머니가 알아서 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그건 할머니가 책임질 일이지 내가 짊어질 일이 아니야. 다음날 저는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정지시켰습니다. 창구 직원이 정말 멈추시겠냐고 2번이나 물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직원은 혹시 가족 간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내 노후를 위해서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네, 멈춰주세요. 펜을 내려놓는 손이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통영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와 식당을 운영하는 오랜 친구 한경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자는 약국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약사였는데 남편과 사별한 뒤 통영으로 내려가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경자야, 나 잠깐 숨 좀 돌리고 싶어.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경자는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언니 당장 내려와요. 방 하나는 언제든 비워둘 수 있어요. 바다 보면서 며칠 푹 쉬어요. 언니 좋아하는 멍게 비빔밥도 해놓을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짐을 최소한으로 챙겼습니다. 남편의 사진, 통장, 낡은 노트, 그리고 결혼 반지. 옷장 깊은 곳에 넣어두었던 남편의 낡은 카디건도 한 장 챙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대성아, 지원은 이번 달로 끝낸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지키려고 한다.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다.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같은 식탁에서 같은 밥을 먹자.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니 그제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운함과 후련함이 동시에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통영에 도착하니 경자가 터미널까지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에 머리가 흩날리는 친구의 모습을 보자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자는 제 짐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언니 잘 왔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언니한테 돈 얘기 안 해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경자가 차려준 멍게 비빔밥을 앞에 두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로 덜어줄 사람도 눈치를 볼 사람도 없는 식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문을 열자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자는 마당에 평상을 내놓고 커피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서는 천천히 살아도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아들 가족의 생활은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230만 원이 끊기자 대출 이자와 카드값이 한꺼번에 밀렸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호텔 라운지에 가지 못했고 결국 마트 계산대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티퓨저 공방도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야근과 주말 근무를 늘렸지만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학원 한 곳도 그달부터 그만두어야 했고 자동차도 결국 할부금을 감당하지 못해 처분했다는 소식을 나중에야 전해 들었습니다. 나중에 손자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 무렵 부모님이 자주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쉽게 끊을 줄 몰랐다며 아버지가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마트에서 첫 월급을 받던 날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들을 전해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뒤 아들이 통영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현관 앞에 선 아들의 얼굴은 그새 해숙해져 있었고 신발도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아들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엄마가 보내준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사실은 알면서 모른 척했어요.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그냥 눈을 감았던 거예요. 아들은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대출 이자가 2달 밀려 은행에서 톡촉 전화가 왔던 일, 손자 앞에서 차마 학원을 그만두라는 말을 꺼내지 못해 며칠을 망설였던 일, 그리고 결국 자동차를 처분하던 날 지연이 운전석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던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오히려 이 가족이 처음으로 돈이 아닌 진짜 어려움을 함께 마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러 온 거라면 그냥 돌아가라. 나는 다시 돈줄이 될 생각은 없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엄마 없는 집은 더 이상 집 같지가 않아요. 지연이도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마트 일 시작하고 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매일 퇴근하면 발이 부어 있는데도 엄마한테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저는 쉽게 마음을 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정말 내가 가족이라면 앞으로는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게 해라. 내 앞에는 식은 밥을 놓고 너희만 좋은 음식을 먹는 집에는 다시 가지 않겠다. 아들은 그 말을 몇 번이나 되새기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약속할게요. 얼마 뒤 며느리도 직접 통영까지 내려와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변명을 하려 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가족이 아니라 그냥 돈 보내주는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처음 알았고요. 매일 계산대에 서 있으면 그때 어머니께 한 말이 자꾸 떠올라서 잠도 잘 못 잤어요. 손님이 잔돈 1,000원만 부족해도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이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어머니께 어떻게 했는지 생각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과는 늦었지만 진심은 느껴졌습니다. 그날 손자 현우도 함께 내려와 있었습니다. 현우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떨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비 지원은 다시 시작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만 손자의 진로와 교육 문제는 함께 상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는 관계가 아니라 필요할 때 의견을 나누는 관계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는 돌아가는 길에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올 때는 제가 직접 음식 해올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치조림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며느리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고 느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로 달라지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떠나기 전 아들은 마당 한켠에 놓인 빈 화분에 작은 모종을 심어주고 갔습니다. 엄마, 이거 잘 키워서 다음에 올 때까지 꼭 보여주세요. 그 작은 화분이 그 어떤 사과의 말보다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 통영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친구 경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게스트하우스 마당에 텃밭을 돌보고 낮에는 마을 어르신들의 약 상담을 해드립니다. 평생 해온 일이라 몸에 익은 손길이 여전히 쓸모가 있다는 게 세상 고마웠습니다. 가끔 손님들이 묵고 가는 방을 청소하고 저녁이면 경자와 마루에 앉아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십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어느새 저를 약사님이라 부르며 이런저런 약 이야기를 묻곤 합니다. 얼마 전에는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무릎이 아프다고 찾아오셔서 함께 병원에 가는 것까지 챙겨드렸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며 손에 쥐어준 귤 몇 알이 어떤 큰 돈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경자와 저는 가끔 저녁마다 마루에 앉아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둘 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경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 우리 이제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요.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됩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무엇인지 이 작은 마을에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통영에 내려와 산지 8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이제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바닷바람의 냄새가 달라지는 것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에는 마당에 상추와 깻잎을 심었고 여름에는 경자와 함께 멍게와 굴을 까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이 아니라 그저 저를 위한 일이라는 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들 가족이 통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날 식탁에는 특별한 떡갈비도 비싼 새우장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갓 지은 잡곡밥, 텃밭에서 뜯어온 상추와 깻잎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두가 똑같은 그릇에 똑같은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국을 뜨려 하자 먼저 일어나 그릇을 받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러고는 정성스레 국을 떠서 제 앞에 먼저 놓아주었습니다. 손자 현우가 밥을 한 숟갈 뜨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한 그릇을 더 청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 그릇 더 주세요. 그 말이 어찌나 반가웠는지 저는 국그릇을 내밀며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묵묵히 밥을 먹다가 문득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밥이 진짜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손자는 한술 더 떠 할머니, 저 방학 때 여기서 며칠 지내도 돼요? 하고 물었고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저 약대 가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약사로 살아온 제 시간이 손자에게도 작은 씨앗처럼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을 돌보는 일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할머니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식사가 끝난 뒤 모두 함께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가 엄마를 너무 가벼이 여겼어요. 이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뒤 저는 그 낡은 노트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날짜와 금액으로 가득했던 페이지 옆에 이제는 새로운 문장을 하나 적어 넣었습니다. 돈을 끄는 자리에 비로소 사람이 들어섰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해가 완전히 저물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비싼 떡갈비나 화려한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에 맞는 최소한의 존중이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음식을 나눠 먹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였다는 것을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보내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주 앉은 식탁 위에서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차를 마시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시절이라는 것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